러시아군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선 곳곳에서 패퇴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 방면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전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수일 동안 수개 기갑여단이 동원된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에 러시아군이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쿠피안스크를 점령하고 이지움을 포위한다고 예측을 한 세계군 전문가들의 최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엄청난 전가를 냈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두 도시는 물론 리시찬스크까지 모두 점령하고 리만, 크레미나, 세베르도네츠크에 맹렬히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스킬강을 건너 루안스크 절반을 단번에 탈환할 기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까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헤르손주와 러시아의 돈바스 계례 정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도인 도네츠크시도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전력이 크게 손상됐으며 추가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돈바스를 수비할 병력조차 마땅치 않을 정도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러시아는 이런 사실을 격렬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키우 전투에서 허겁지겁 후퇴했을 때처럼 다음 작전을 위한 재편일 뿐 패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중인데요. 하지만 공개된 자료들로 판단했을 때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급조된 거짓에 불과합니다. 드러난 정보들만으로도 러시아군이 조직적인 후퇴는 고사하고 주력량조차 제대로 치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기기묘묘한 기만 전술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는 러시아의 강력한 정예군이 곧 투입돼 우크라이나를 격파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휴 동안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대공세의 의미와 현재까지 진행된 전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세는 지난 9월 4일에서 5일 하르키우주 발레클레이아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공세의 시작은 포격이었는데요. 이런 포격전을 주고받으면 을에 러시아군이 유리하던 평서전황과 달리 러시아 점령지로만 엄청난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러시아 지휘부로도 흘러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지휘부는 이를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포격 이후 여러 차례 공격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한 데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이 헤르손 탈환에 대거 투입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러시아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우크라이나군이 펼친 헤르손 공세에 당해 20여 개의 크고 작은 마을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지도부는 헤르손에 집중했고 우크라이나군의 다른 병력은 위협적이지 않으니 하르키우 현지 부대에 알아서 잘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소한 실수가 패착이 됐습니다. 9월 6일 포격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가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그것도 평소와 달리 뒤도 돌아보지 않는 쾌속 진격이었는데요. 이 기습적인 진격에 발라클리아가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반나절 만에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후방교통 거점 볼로히르야르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전황은 지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9월 6일 발라클리아가 포위됐을 때까지 전선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 7일 발라클리아를 포위하고 볼로히르야르를 순식간에 함락한 우크라이나군이 세브첸코브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번개처럼 빠른 돌진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마비되기 시작했는데요. 공격받는 지역을 돕기 위해 증원을 파견할지 아니면 현지를 사수하거나 후퇴할지를 두고 각 부대가 우왕좌왕하면서 급격히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추우유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이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브첸코브 인근에 있던 러시아군이 남북으로 몰아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완전히 짓눌린 것입니다. 그 결과 9월 8일 러시아군의 총체적인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세브첸코브가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당하면서 후퇴할 타이밍을 놓친 하르키우주의 러시아군이 고립된 채 허둥대다 장비를 버리고 허겁지겁 이지움과 쿠피안스크로 도망쳤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들의 뒤를 바싹 쫓았습니다. 심지어 동시에 남부지역에서 리만과 오스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오스킬을 함락하면 이지움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완전히 포위할 수 있고 리만까지 점령하면 이 틈새로 빠져나간 잔적까지 쓸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추격을 이어가자 러시아군은 더욱 빠르게 와해됐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후퇴하던 부대조차 망가지거나 연료가 떨어진 장비를 포기한 채 황급히 도주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방면을 수비하던 최소 3개 사단 병력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러시아의 반격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쿠피안스크, 세브첸코프로 남하하고 돈바스에서 크레미나, 리만, 이지움 방면과 크레미나, 사바토브, 쿠피안스크 방면으로 원군을 보내며 무리한 공세를 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역으로 포위된 채 섬멸당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9월 9일 이 무렵부터 러시아군은 3군단을 중심으로 이지움과 쿠피안스크 구원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후퇴하는 러시아군보다 더 빨리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과 갑작스레 마주쳐버린 바람에 준비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교전해야 했습니다. 적을 상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진격하던 우크라이나군과 달리 아군을 증원하기 위해 서두르던 러시아군을 기습한 모양새가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다시 한번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자랑하던 상군단의 지원 병력들조차 장비를 버려둔 채 후퇴했는데요. 이쯤 되자 러시아군 지휘부는 하르키우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방어를 위한 병력 재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떨면서 하르키우주에서 모든 러시아군을 물렸습니다. 그 결과 9월 10일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지움과 쿠피안스크도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왔는데요.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으로 추정되는 병력들과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오스킬강 서쪽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쿠피안스크 다리를 폭파한 탓에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진격은 멈췄으나 러시아군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정도의 지연작전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9월 11일 하르키우시를 위협하던 국경에 위치한 러시아군조차 러시아로 철군하며 하르키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해방됐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오스킬과 리만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방향을 루안스크주로 전환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또 이지움 인근에 남아있는 작전 소탕도 시작됐습니다. 즉 승리 굳히기에 나선 것인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멈춰선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개월간 격전이 벌어졌던 리시찬스크 인근 발전소를 순식간에 뛰어넘어 리시찬스크를 맹공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9월 12일 우크라이나군이 4월 20일 상실한 크레미나와 6월 상실한 루비존의 세베르도네츠크로 대병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가 시가전을 벌일 만큼 충분한 보병이 없다는 것을 지난 공세로 확인한 뒤 수적 우위를 살려 단숨에 도시를 장악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시가전인 만큼 이전까지의 쾌진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무렵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공세가 1차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은 이전과로 인해 엄청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공세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주에서 직선거리 80km, 실제거리 120km에 이르는 광정면 동시접촉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냥 무지 잘 싸웠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러시아 1군이 전차군과 그 산하에 있던 3-4개 사단이 모두 완전히 분해됐습니다. 심지어 복구도 불가능할 정도로 말 그대로 찢어발겨졌습니다. 이는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증된 사진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세계적인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는 해당 공세 동안 러시아군의 손실을 전부 계산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그 이유는 숫자가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집계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증거로 오릭스가 집계한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과 하루 만에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100대나 늘어났는데요. 공세 도중 세다 말았던 자료들을 다시 세면서 통계에 합세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13일 밤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실제 장비 손실은 확인 가능한 것만 6,000대를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 엄청나서 대충 센 게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하루 동안 오릭스가 확인한 러시아군의 손실 목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파괴됐는지 상세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군의 손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황당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무리한 공세를 하다가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희생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9월 10일 오릭스는 우크라이나가 손실한 세대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수량으로만 치면 굉장히 적은데요.
물론 격파 인증을 해야 할 러시아군이 완벽히 섬멸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과 현지 주민이 제공한 자료만 받아야 했던지라 우크라이나군의 실제 피해가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양군의 교전비는 이미 1대10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피해가 가장 클 때는 고정된 진지에서 서로 마주본 채 포화를 주고받을 때와 군이 후퇴할 때 기습을 당했을 때입니다. 고정된 요새가 아무리 튼튼해도 쏟아지는 포탄을 막을 수 없고 황급히 도망치거나 기습당했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포화를 얻어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기습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마을과 도시를 수비하다가 포위된 채 포탄을 뒤집었었고 도망치던 병력과 증원을 보냈던 병력 모두 도로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급작스럽게 마주하고 당황하다가 섬멸당했습니다. 이러니 오릭스에서 밝히는 3대 99라는 말도 안 되는 교전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반격의 서막일 뿐입니다. 9월 13일 아침부터 9월 14일 새벽까지 헤르손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포병에 의지하기 위해 군을 물리다가 하르키우의 대패 소식을 접한 러시아군의 사기가 급락하면서 항복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헤르손에서 3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추가적인 전투 없이 완전히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주장까지 현실이 된다면 러시아는 단위 주세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상실하는 대참패에 직면합니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최신 무장으로 무장한 최정예 병력인데요. 이래서야 돈바스 완전 점령은커녕 쥐고 있던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네프로강 동편에 러시아 포병이 자리 잡았고 지상 방공망도 점차 부활하면서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망이 복구될 것이며 결국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되찾지 못하리라는 이들도 많습니다. 확실히 이들 말대로 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후 전해지는 급변하는 전황에 대해서는 내일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